선셋파크 12번째입니다. 앨런 브라이스로부터 지난 여름 선셋파크에 버려진 집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이를 자기 생각을 시험해 볼 기회, 자기 홀로 체제에 가해왔던 눈에 띄지도 않는 공격을 넘어서서 공동의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그가 지금껏 한중 것 중에서 가장 대단무쌈한 행동이었다. 그들이 하려는 일이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 살기 힘든 때였다. 동네에 그렇게 낡아빠져서 다 무너져가는 텅 빈 목조 건물이 있다면 기물 파손자들과 방화범들을 어서 옵쇼 하고 불러들이는 그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집은 아무나 다 들락거리며 내키는 대로 털어갈 수 있는 흉물이요, 마을 전체의 평안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 십상이었다. 그런 집을 점거한다면 그와 그의 친구들은 거리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셈이다. 지금이 12월 초이니 그들이 그 집을 무단 점유한 지도 넉 달이 다 되어갔다. 맨 처음에 거기로 들어가자는 아이디어를 낸 장본인이 빙이었고, 이 작은 군대의 병사들을 모은 사람도 그였으며, 목공, 배관, 전기 배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그뿐이었으므로 그가 그룹의 비공식적인 리더가 되었다. 아마 사랑받는 리더는 아니었겠지만 그럭저럭 참아줄 만한 리더는 되었다. 그가 없다면 이 실험은 와해되어 버리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그가 제일 먼저 부탁한 상대는 앨런이었다. 앨런이 아니었다면 그가 선셋파크에 발을 들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집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테니 그녀에게 처음으로 거절할 권리를 주어야 마땅할 것 같았다. 둘은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초등학교를 함께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았지만 오랫동안 서로 연락이 끊겼다가 불과 7달 전 같은 브루클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은 그리 멀지도 않은 파크 슬로프에 함께 사는 이웃이었던 것이다. 앨런은 어느 날 오후 액자를 만들려고 병원을 찾아왔다. 빙은 첫눈에 그녀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주문서에 앨런의 이름을 적어놨다가 문득 어렸을 때 알았던 바로 그 앨런 브라이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상한 꼬마 앨런 브라이스는 이제 성인이 되어 7번대로 9번가의 회사에서 부동산 중개사로 일하면서 그가 남는 시간에는 뮤지션으로 활동하듯이 여가 시간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한눈에 척 보아도 그런 일을 하게 생긴 인상이었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난다는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가게에서 처음 만난 날 오후 그는 늘 하던 대로 허물없이 눈치 없는 질문을 마구 던져서 금세 앨런이 아직도 미혼이며 부모님은 은퇴하여 노스캐롤라이나의 해변 마을에 살고 있고 언니는 쌍둥이를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직 밀리 그랜트를 만나기 한 달 반 전이었고 앨런이나 자기나 둘 다 공식적으로는 임자 없는 몸이니 같이 한잔하자고 데이트를 신청했다. 한잔 했어도 아무 일 없었고 그 후로 3번 더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했어도 아무 일 없었다. 어릴 때도 둘 사이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둘 다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작정은 없었다. 로맨스가 싹 들키미는 없어도 계속 가끔씩 만나면서 우정 비슷한 관계를 쌓아나갔다. 앨런이 몹 룰 콘서트에 왔지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도 그는 개의치 않았고 그녀의 대생과 회화가 따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앨런이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고 자기가 전화를 걸어도 거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외로움이 주는 느낌에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반응을 했고 앨런의 조용한 선량함과 눈 속에 깃든 연약함에 감동받았다. 그러나 우정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앨런은 매력이 없지 않았다. 늘씬한 몸매에 얼굴도 제법 예쁘장했지만 그녀에게서는 불안과 패배의 기운이 배어나왔다. 앨런의 창백한 피부와 윤기 없고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는 앨런이
멜랑콜리아 호텔의 지하실에서 살면서 우울증 비슷한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닐까 싶었다. 앨런을 볼 때마다 그녀를 웃게 해주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결과가 늘 똑같지는 않았다. 초여름, 필라 산체스가 저 아래 남부 플로리다에서 마일스 앨러와 동거에 들어간 찌는 듯 무더웠던 날, 북쪽에서는 위기가 닥쳤다. 망가진 물건들의 병원이 새들어 있는 건물 임대가 만료기한이 거의 다 되었는데 건물 주인이 세를 20%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빙은 그만한 세를 낼 여유가 없으니 여기에서 더 월세를 내야 한다면 장사를 접는 수밖에 없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유일한 해결책은 아파트를 빼서 어딘가 더 싼 곳을 찾아보는 것뿐이었다. 7번대로의 부동산 회사 임대사업부에서 일하는 앨런이 그에게 선셋파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동네는 더 험하지만 그가 지금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고 파크 슬로프에 비하면 집세도 3분의 1에서 절반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 일요일 둘은 서부 브루클린의 15번가와 65번가 사이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어퍼 뉴욕페이에서 9번대로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으로 멕시코인, 도미니카인, 폴란드인, 중국인, 요르단인, 베트남인, 미국 백인, 미국 흑인, 인도 구자라트 출신 기독교도 정착민을 포함하여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창고, 공장, 버려진 부두시설이 있고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고 한때는 1만 명이 일했지만 이제는 폐쇄된 육군 기지와 영원한 도움의 성모 바실리카, 히스패닉 식당들,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차이나타운, 194헥타르 넓이의 부지의 보스트위드, 롤라 몬테스, 커리어와 아이브스, 헨리워드 위처, F.A.O. 슈워츠, 로렌츠 다 폰테, 호러스 그릴리,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 세뮤얼 F.B. 모스, 엘버트 아나스타샤, 조이 갈로, 오즈의 마법사에서 마법사로 나왔던 프랭크 모건을 비롯하여 60만 구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그린우드 묘지가 있었다. 앨런은 그날 빙에게 17군데의 집을 보여주었지만 단 한 곳도 빙의 마음을 끄는 데가 없었다. 그러던 중 묘지 옆을 따라 발길 가는 대로 걷다가 4번대로와 5번대로 사이에 인적 없는 구역으로 들어섰더니 집 한 채가 눈에 띄었다. 현관위로 지붕이 있는 조그만 2층짜리 목조 건물이었는데 꼭 미네소타 대평원의 농장에서 훔쳐다가 우연히 뉴욕 한가운데에 툭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보였다. 건물은 반쯤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지 1년도 더 된 소형 아파트 건물 철제 골조와 해체된 차를 비롯하여 쓰레기가 가득한 공터 사이에 서 있었다. 묘지가 바로 길 맞은편에 있었다. 길 건너편에는 집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였다. 다시 말하면 버려진 집은 거의 아무도 살지 않는 구역에 단 한 채 있는 집이라서 남의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앨런에게 그 집에 대해 뭔가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앨런의 말로는 집주인은 죽었는데 자식들이 재산세를 몇 년이나 못 내고 밀려서 지금은 집의 소유권이 시로 넘어갔다고 했다. 한 달 후 빙은 불가능한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즉 시에서 눈치채고 그를 쫓아낼 때까지는 세 안 내도 되는 집에서 살 기회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잡아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앨런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는 기절초풍하도록 놀랐다. 그는 앨런에게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마음을 바꾸라고 설득했으나 앨런은 한다면 하는 것이 웬 말이 많으냐, 자기가 거절하기를 바랐다면 애초에 묻기는 왜 물었냐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실이 위층에 작은 것 3개, 아래층에 큰 것 하나, 도합 4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래층 침실의 일부는 집 뒤쪽으로 덧붙여 늘려 지은 것이었다. 집 꼴은 눈뜨고 봐주기 힘들 지경이었다. 온통 먼지와 검댕이 덮여 있고
부엌 싱크대의 벽에는 물때로 기다란 자국이 났으며 리놀륨은 갈라졌고 마룻장은 금이 갔다. 지붕 밑에서는 쥐떼인지 다람쥐떼인지가 신나게 달리기를 했고 탁자는 무너졌으며 의자는 다리가 달아나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창문은 단 하나도 깨진 것이 없었고 수도꼭지에서는 홍차 같은 갈색물이기는 해도 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배관도 멀쩡했다. 앨런이 말했다. 고생 좀 해야겠네. 그 정도 고생이야 얼마든지 한다. 한 2주 쓸고 닦고 페인트 칠하면 준비가 다 될 것이다. 그는 다음 며칠 동안 남은 침실 2개에 들어올 사람을 물색해 보았지만 밴드 친구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친구와 지인들을 쭉 훑어보니 버려진 집을 무단 점거하여 산다는 생각이 그가 예상했던 것만큼 모두에게 그리 매력적이진 않았다. 그때 앨런이 예전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앨리스 버그스트롬과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모닝사이드 하이츠에 새들어 살던 집에서 쫓겨날 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앨리스는 컬럼비아 대학원생으로 벌써 논문을 쓰는 중이었는데 1년 안에 끝내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다고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같이 살고 싶다 해도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그의 아파트는 작아도 너무 작은 콧구멍만한 원룸이었다. 2사람이 동시에 일하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그런데 둘 다 집에서 일을 해야 했다. 제이크 보험은 소설가로 지금은 단편소설만 전문적으로 썼다. 퀸스에 있는 지역 전문대에서 외래 강사로 가르치는 일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 그는 앨리스에게 빌려줄 돈도 없고 새 아파트를 구하는데 보탬이 될 수도 없었다. 앨리스 본인은 거의 파산 지경이었으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앨리스가 받는 장학금에 적은 생활비도 딸려 나왔지만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다. 국제 팬클럽 미국 본부에서 파트타임으로 지필의 자유 프로그램 일을 해서 버터에 볶은 국수, 쌀과 콩, 가끔 달걀 샌드위치를 먹는 식단으로 버티고 살았다.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들은 앨런은 빙과 한번 얘기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들 셋은 다음날 밤 브루클린의 한 바에서 만났다.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 빙은 앨리스가 그룹에 낄 자격이 충분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앨리스는 위스콘신 출신의 키가 크고 뼈대가 굵은 스칸다나비아인으로 얼굴은 동그랗고 팔뚝은 통통했다. 그녀의 성격은 진중하면서도 때로는 수다스럽고 유머 감각도 뛰어난 보기 드문 조합이었다. 그러니 처음 본 순간부터 딱 이 사람이다 싶었다. 앨리스가 앨런의 친구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앨런 본인부터가 감탄할 만한 친구였다. 당최 그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앨런은 자기의 돈키호테 같은 정신나간 모험에 동참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앨런이 어디를 가나 늘 끌고 다니는 듯한 사그라지지 않는 슬픔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앨리스가 함께 있으면 앨런이 좀 편안해하지 않을까. 바에서 셋이 같이 앉아 이야기할 때처럼 더 행복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다. 옛 친구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앨런에게 좋은 약이 되기를 바랐다. 밀리 그랜트를 만난 것은 앨리스 버그스트롬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서야 바에서 어렵게 용기를 짜내어 마지막 하나 남은 4번째 침실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무렵 빙은 밀리에게 반해 있었다. 평생 그 누구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밀리에게 거절당하는 상상만으로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기가 겁이 났다. 빙은 29살이었다. 봄이 다갈 무렵 바베스에서 몹 룰의 공연이 있은 후 밀리와 우연히 마주치기 전까지 여자에 관해서라면 그의 과거는 온통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끝없는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다. 학창시절 그는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한 뚱보였고 20살이 되도록 동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는 쑥맥이었으며 클럽에서 낯선 여자를 한 번도 낚아보지 못한 재즈 드러머. 정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창녀한테 돈을 주고 오럴 섹스를 받는 얼뜨기. 어두운 침실에서 포르노를 보며
자위나 하는 섹스에 굶주린 멍청이였다. 그는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웬만한 사춘기 남자아이들보다도 여자 경험이 없었다. 여자들을 꿈꾸고 여자들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사랑 고백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기만 했다. 이제 일생일대의 도박을 막 시작하려는 찰나 선셋파크의 집을 불법 점거하여 어쩌면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이때 그는 온전히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승리의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왔다. 왜 밀리가 그에게 반했을까? 빙도 잘 알 수가 없었다. 욕망과 매혹의 어둑한 왕국에 이르면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었지만 선셋파크에 그 집과 관계가 있지 않나 짐작했다. 집 자체가 아니라 거기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그가 밀리를 만났을 때 이미 그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막연히 추측만 하면서 어떻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단계를 넘어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이미 선 상태였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불타올라 자기장처럼 정신적 불꽃을 마구 뿜어내면서 활력 넘치는 새로운 에너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분위기를 물들였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요소가 아마 평소보다 그를 더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인물로 보이게 만들어 밀리를 매혹시켰을 것이다. 밀리는 미모를 정의하는 관습적 기준으로 보자면 예쁜 여자가 아니었지만 멋진 붉은색 곱슬머리에 나긋나긋한 몸매는 꽤 매력이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 잠자리를 함께했다. 빙은 밀리가 자신의 지나치게 둥글둥글한 털복숭이의 끔찍스러운 몽둥이에도 애정이 식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그 다음 날도 저녁을 같이 먹자고 청하고는 다시 침대에서 뒤엉켰다. 일리노이 휘턴에서 나고 자란 27살의 파트타임 댄서이자 레스토랑 종업원, 작은 문신 4개를 새겼고 배꼽에 피어싱을 한 여자, 수많은 음모론의 신봉자,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고 쉴 새 없이 떠드는 수다쟁이, 채식주의자, 동물관리 옹호운동가, 명랑하고 성질급하고 따발총처럼 요란하게 웃어대고 무엇에든 열정적으로 빠져드는 여자, 뭐든 오랫동안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빙은 그녀를 끝까지 붙잡아 둘 수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지 2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밀리가 일어나더니 새 무용단에 합류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떠나야겠다고 선언했다. 봄에 그 무용단 오디션을 보았는데 차점자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런데 무용수 중 한 명이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바람에 그녀가 채용되었다는 것이다. 미안해 빙. 그동안 지내오면서 다 좋았지만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회야. 이런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바보지. 빙은 그녀의 말을 믿어야 좋을지 샌프란시스코가 그저 안녕을 뜻하는 다른 표현일 뿐인지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거기 가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가버리고 나니 자기가 잠자리에서 충분히 재구실을 하기는 했는지 성적으로 그녀를 만족시켜 주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자기가 섹스를 너무 밝힌다고 느꼈거나 포르노 영화에서 보았던 기기묘묘한 짝짓기를 놓고 음란한 얘기를 해댄 탓에 질려서 떠났을지도 몰랐다. 하여간 그로서는 죽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밀리는 집을 떠난 그날 이후 연락을 딱 끊어버렸고 빙 쪽에서도 그녀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리라는 기대는 접었다. 밀리가 떠나고 이틀 후 그는 마일스 앨러에게 편지를 썼다. 집에 사는 사람이 3시 아니라 4시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좀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셋보다는 4시 더 나은 숫자였고
그의 위대한 무정부주의적 반란이 겨우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과 여자들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고 마일스가 생각하는 것은 싫었다. 빙의 마음속에서 4번째 인물은 바로 작가 제이크 보험이었다. 제이크가 일주일에 1~2번쯤 앨리스를 만나러 들르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붙박이식구는 아니었다. 빙은 마일스가 개운치 않게 여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가 신경 쓰여야 한다면 그 차이 정도는 뭔가 거짓말로 둘러대어 쉽사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마일스 앨러를 무척이나 좋아했지만 마일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다. 친구의 외로운 카우보이 행각이 마침내 끝나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기뻤다. 7년 전 마일스가 지금까지 그에게 보낸 52통의 편지 중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그는 주저없이 모리스 앨러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모두의 우려와 달리 멀쩡히 잘 살아있으며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의 한 식당에서 즉석 요리를 하는 요리사로 일하고 있다고 알렸다. 마일스가 자취를 감춘 지 반년이 넘었을 때였다. 그가 사라진 직후 모리스와 윌라는 빙을 자기들의 아파트로 불러서 마일스에 대한 것과 마일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그 의견을 물었다. 빙은 눈물을 쏟아내던 윌라와 모리스의 얼굴에 서린 고뇌 어린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날 오후에는 딱히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지만 마일스로부터 무슨 소식이라도 오거나 그에 관해 뭐든 듣게 되거든 즉시 연락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그 후로 7년간 편지가 올 때마다 매번 도합 52번 그들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모리스와 윌라가 어째서 당장 비행기를 타고 마일스가 자리 잡은 수많은 장소들 중 어느 곳으로든 날아가지 않는지 슬펐다. 꼭 그를 도로 끌고 오지 않더라도 그냥 그를 만나 속마음이라도 털어놓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모리스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만 했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한 그들은 그저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빙은 모리스 앨러와 윌라 파크스가 자기 부모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었다. 물론 둘 다 좋은 분들이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마일스 못지않게 고집불통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앨리스 버그스트롬. 그들을 보는 눈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텅 빈 집에 사람이 들었어도 신경 쓰는 이조차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정착했다. 지난 여름 빙과 앨런과 힘을 합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이사를 감행했을 때는 자기들이 해변에 인 적이 없을 때를 틈타 뒷문으로 살금살금 드나들고 창밖으로 조금이라도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리기 뒤에 숨어서 항상 등 뒤를 홀끔거리면서 언제 어느 순간 그들 위로 벼락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두려움에 떨며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아야 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 달리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집세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겠는가. 부모님이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처지였다면 좋았겠지만 부모님도 은퇴연금으로 간신히 먹고 살면서 매달 지출 비용에서 다만 몇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늘 세일이며 행사들을 뒤지며 신문에서 쿠폰을 오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다 쓰러져가는 거지 소굴 같은 집에서 두려움에 떨며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 암울한 모험이 되리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예상이 틀렸다. 많은 점에서 빗나갔다. 그들에게 따분한 훈계를 억지로 듣게 하려고 주먹으로 탁자를 쿵쿵 두드린다든가 수프를 후루룩거리며 먹고 입술을 탁탁 치고 빵 부스러기를 턱수염에 죄다 묻힌다든가 하는 빙의 행동이 가끔 참아주기 힘들 때가 있기는 해도 앨리스는 그의 지성을 오판했다. 그가 대단히 그럴듯한 계획을 짰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는 살금살금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 집에 안 사는 척 한다면 오히려 이웃에게 그들이 무단 침입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게 된다. 환한 대낮에 움직이고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그 집의 합법적인 주인인 양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시로부터 거저나다름없는 가격으로 그 집을 사들였다고. 집을 철거할 비용을 아끼게 해주었으니까 깜짝 놀랄 만큼 싼 값에 샀다고 해야 한다. 빙의 말이 옳았다. 그럴듯한 얘기였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다. 지난 8월 이사 온 후로 그들이 드나들 때마다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곧 사라지고, 이제 사람도 얼마 살지 않는 이 동네는 그들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다. 낡은 도너휴 건물은 마침내 팔리고 하루하루 별탈 없이 지나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탄하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들은 바지런하게 온갖 낡고 지저분한 곳들과 씨름하고 소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다 인류의 운명이 달린 중대사처럼 정성스레 다루며 방들을 살만한 곳으로 바꿔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돼지우리 같던 곳을 너그럽게 봐준다면 가축우리쯤으로는 봐줄 수 있을 정도로 바꾸어 놓았다.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매일같이 무수히 많은 불편이 그들을 괴롭혔으며, 날씨가 추워지고부터는 벽의 무수한 틈새들로 살을 애는 찬바람이 몰아쳐서 아침이면 두꺼운 스웨터를 껴입고 양말을 3겹씩 겹쳐 신어야 했다. 그러나 앨리스는 불평하지 않았다. 지난 넉 달간 집세도 공과금도 낼 필요가 없어서 $3,500 가까이 모을 수 있었다.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답답하게 꽉 조여오는 느낌 없이, 폐가 금방이라도 터져나갈 듯한 느낌 없이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있었다. 작업도 진전이 있어서 아직 갈 길은 멀어도 이제 희미하게나마 끝이 보였다. 그리고 끝까지 갈 힘이 있었다. 그녀의 방 창문에서는 묘지가 내다 보였다. 창문 바로 앞에 놓은 작은 책상에서 논문을 쓰다가 가끔씩 그린우드에 드넓게 펼쳐진 고요한 구릉을 내다보곤 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태어났고 가족들 대부분이 아직도 살고 있는 도시인 미러키 인구와 얼추 맞먹는 50만 구가 넘는 시신이 매장되어 있었다. 자신의 삶이 시작된 곳에 사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사자들이 자기 방 창문 바로 맞은편 지하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 사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앨리스는 밀리가 떠났어도 서운하지 않았다. 물론 빙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집을 박차고 나가버린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지만, 앨리스는 불평불만투성이인데다 남 생각은 하지도 않고 빈정거리며 저녁 먹은 접시는 닦지도 않고 라디오를 귀청이 터지도록 크게 틀어놓고 대생과 그림에 대한 모진 소리를 해서 마음 약한 가엾은 앨런을 거의 쓰러지게 만들었던 성질 괴팍한 빨강머리가 없으면 그들끼리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마일스 앨런이라는 남자가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그들과 합류할 것이다. 빙은 그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똑똑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들은 10대 시절 만나서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낸 것이 분명했다. 친구로 지낸 지 꽤 오래되었으니까 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앨리스가 보기에는 다소 도에 넘치는 말이기는 했지만 빙은 곧잘 과장법을 쓰곤 했다. 세뇨르 헬러가 이렇게 대단한 찬사에 어울릴 만한 인물일지는 시간이 가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선셋파크 12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